도둑이라고 하면 흔히들 범죄자라는 인식이 강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조금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도둑 강도가 아니죠. 가난한 자의 집이 아닌 대한민국의 0.01%, 그러니까 부잣집만 골랐고 범죄자이지만 자신만의 원칙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도둑은 어린 시절 6.25 때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서 혼자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되죠. 그리고 10살 무렵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한 후 명동의 한 구역에서 이러한 아이들만 모이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처음 도둑질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엔 남의 집 대문 문고리 등을 떼서 고물상에게 파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은수저를 훔쳐 팔게 되었는데 고물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에 그는 은수저만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담을 넘어가며 이 집 저 집의 은수저를 팔아 혼자서 자신이 속한 무리를 다 먹여 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때는 1975년이었습니다. 김영사가 한 절도범을 잡게 됩니다. 검거 당시 절도범이 집에서 잡게 되었는데 절도범을 잡고 잠시 침대에 앉아 있는데 뭔가 침대에서 이질감을 느꼈던 것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불을 들춰내보니 그곳에는 귀금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형사는 절도범의 집을 더욱 수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색하던 와중 천장 부분을 봤는데 다른 부분들과는 다르게 천장에 도배가 새롭게 되어 있어서 그걸 수상하게 여긴 형사는 천장을 뜯었는데 그곳에는 귀금속들이 스카치 테이프로 천장에 붙어 있었던 것이었죠. 또다시 시간이 흐릅니다. 1982년 김영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신고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바로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김영사는 곧바로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도착해서 현장의 집을 보니 엄청난 주택이었던 것이었죠. 잔디 깔린 마당에 높은 담, 말 그대로 엄청난 부자의 집이었죠. 그 집의 주인은 전직 청와대 경호실 차장의 집이었죠. 도대체 얼마나 강 큰 도둑이 전직 청와대 경호실 차장의 집을 턴 것일까요? 조사를 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에는 집에 분명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집을 비운 적이 없었는데 집이 몽땅 털린 것이었죠. 집에는 경호원도 있었는데 털렸다니. 김영사는 집을 또다시 수색하다가 도둑이 들어온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안방 화장실 창문이었죠. 그리곤 형사는 직감합니다. 7년 전 잡았던 그 도둑의 짓이란 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그건 바로 그 도둑만이 하는 특유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뜯긴 창문이 옆으로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도둑은 이상하게도 창문이나 침입한 곳의 물건을 가지런하게 정리해서 놔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회의원, 심지어 현직 부총리 집도 털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은 커져 수사팀을 더욱 크게 꾸리게 되죠. 그럼에도 범인의 흔적 한 올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5개월이라는 허탕을 치며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내놓으라는 부잣집들이 7곳이나 더 털리게 되죠. 경찰은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그 도둑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정말 대단한 도둑입니다. 경찰은 자기를 잡으려고 초비상 상태일 때 지인들을 초청해가며 결혼식을 올리다니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혼집은 반포 아파트. 경찰은 그의 행적을 파악하고 곧바로 검거를 하러 가게 됩니다. 아파트 앞에서 잠적 수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검거 후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안에서 발견된 건 철제 금고 2개.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귀금속들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아내는 그가 도둑인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보석 도매 업자인 줄 알았다는 것이었죠. 퇴근할 때마다 범인은 거래처 보석인 척 금고에 훔친 보석들을 보관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의심을 할 수 없었던 게 도둑에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하죠.
대부분의 도둑들은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밤이 활동하기가 편해서 주로 밤에 활동을 하는데, 이 도둑은 낮에만 활동하는 특이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만 활동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집은 털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부잣집이 크고 넓어서 활동하기 편하고, 훔치고 난 뒤에도 부잣집에선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했던 것이었죠. 범행 도구는 오로지 40cm 드라이버 하나만 들고 다녔고, 사람들을 단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었다고 하죠. 외국인 집은 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검사들의 집을 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걸리지 않아서 걱정이 없지만 혹시나 동료 도둑들에게 괜한 불똥이 튀어 형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은 훔친 금액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그렇게 범인의 집에서 나온 작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책상 6개에 올려도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실은 신문에 실리게 되죠.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분류에 따라 반응이 달랐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불안해하였고, 서민들은 무언가 모를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서민들은 오히려 도둑인 그를 옹호하고 피해자들을 욕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 도둑은 장안의 화제였죠. 그렇게 수감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83년 4월, 재판을 받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임시 유치장이었던 법원 구치감에서 수갑과 포승줄로 결박되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그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가 있던 곳에는 수갑과 포승줄, 그리고 제수복 상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도망을 쳤을까요? 바로 환풍구를 통해서 도주를 했던 것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환풍구에는 쇠창살이 설치가 안 돼 있었고, 오래되어 녹슬었기 때문에 더더욱 탈출하기가 수월했던 거죠. 당시 그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절도로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는 검찰 역사상 최초라고 하죠. 그렇게 탈출에 성공한 그는 이곳저곳을 숨어 지내며 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바지는 죄수복에 하얀 난닝구, 사람들이 있는 곳을 걸어갈 때면 고개도 푹 숙이고 다녔다고 하죠. 그러던 그는 우연치 않게 버려진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 신문에는 대문짝하게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고, 서민들이 옹호하는 듯한 반응을 보며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과 묘한 기분에 휩싸여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바로 담벼락을 넘어 주택에 진입하여 정장을 훔쳐 입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크게 하자라는 생각에 목표를 정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당시 삼성의 회장 이병철. 이병철 회장의 집을 털기로 한 그는 그날 바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시민의 한 신고로 인해 경찰과 쫓고 쫓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은 옥상과 옥상을 뛰어다니는, 신출귀몰하게 도망다니는 그의 모습이 마치 도시의 타장 같았다고 했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옥상에 뛰어다니던 그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 모든 집 사람들은 구경하러 나왔는데 어떠한 한 집의 사람들만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죠. 곧바로 경찰은 그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계속된 초인종에 한참 뒤 아주머님 한 분이 나오십니다. 경찰이 물어보죠. 무슨 일 없으시냐고. 그러니 아주머님은 아무런 일 없다고 하며 손짓으로 안에 무언가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것을 눈치챈 경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안을 들어가 보니 화장실 안에서 그 집의 아들을 인질로 삼고 있는 범인을 발견하죠. 경찰이 화장실 문틈 사이로 가스총을 발사하며 위협을 가하자 화장실 안에서 범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인질을 다치지 않도록 욕조로 밀치고 자수한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6일간의 탈주극은 끝이 나게 되죠.
이렇게 한동안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도둑의 이름은 조세영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검사는 이러한 말을 하죠. 피고인은 월 10만원 받는 여공이 833년간 벌어야 하는 엄청난 액수의 금품을 훔쳐왔으며 탈주급까지 벌였기에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죠.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왜 무기징역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 결과는 징역 15년. 그렇게 청송교도소에서 독방행을 가게 됩니다. 15년이 흐른 1998년 11월 26일 기자들과 여러 시민들의 박수와 관심을 받으며 조세영은 출소하게 됩니다.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책을 무려 1,500권 이상을 읽었으며 종교까지 가지게 되면서 신앙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이후 방송에도 출연, 강의도 다녔고 국내 유명 보안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스카우트 또한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야기 초반에 언급했던 조세영을 잡으러 다닌 형사와 같이 자문위원으로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죠. 이후 중소기업 CEO 여성을 만나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고 등남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길만 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잡히게 된 것이었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탄탄대로로 열릴 인생인데 도대체 왜 절도행각을 했을까요? 조세영은 물건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무인경비 시스템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 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게 되죠. 시간은 흘러 그는 또다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에 서울에서 단독주택에서 절도행각을 하려다가 또다시 잡히게 됩니다. 경찰서로 잡혀간 조세영은 본인이 조세영이 아닌 노숙자라고 하며 다른 이름을 주장합니다. 이름을 속이고 부정했던 건 아마도 본인 역시도 많이 창피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질 때쯤 2010년 당시 그의 나이 73세 또다시 경찰에게 잡히게 되죠. 이번에는 직접 절도를 한 것이 아닌 다른 도둑들이 훔친 물건을 대신해서 팔아주다가 잡혀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비록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일으키긴 했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화제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상황상 영웅, 대도 의적이라는 별칭을 가졌을 정도였는데 이런 결말이 되었다는 게 묘한 씁쓸함마저 느껴지네요.